여러분, 혹시 매일 아침 밥을 지을 때 전기밥솥 내솥에 쌀을 직접 넣고 씻으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장과 뇌가 조용히 망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전기밥솥, 그 안의 내솥이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1년 이상 사용하신 분들, 내솥 표면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혹시 코팅이 벗겨진 자국이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큰일입니다. 전기밥솥 내솥의 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내솥에 쌀을 직접 넣고 박박 문질러 씻으시죠. 그런데 이게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내솥 표면에는 음식이 눌러붙지 않도록 특수 코팅이 되어 있는데요. 쌀을 씻는 과정에서 생기는 마찰이 이 코팅을 조금씩 손상시킵니다. 처음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하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반복되면서 코팅층에 균열이 생기고 결국엔 벗겨지기 시작하죠. 코팅이 벗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래 숨어있던 금속이 드러납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내솥이 알루미늄 재질이라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알루미늄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대부분 신장을 통해 배출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신장은 영원히 건강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또는 건강 상태에 따라 신장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죠.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알루미늄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체내에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뇌에 쌓인다는 겁니다. 여러 연구에서 알루미늄 축적과 치매의 연관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알루미늄 조리기구 사용 시 산성이 강한 음식을 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스테인리스 내솥은 안전할까요? 안타깝게도 그것도 아닙니다. 요즘 많이 사용되는 스테인리스 내솥도 대부분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수 스테인리스는 밥이 쉽게 눌러붙고 설거지가 힘들기 때문이죠. 스테인리스 내솥의 코팅이 벗겨지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스테인리스는 철에 니켈과 크롬을 섞어 만든 합금입니다. 부식에 강하다고 해서 스테인리스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이것도 영원히 부식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코팅이 벗겨진 상태에서 물기가 남아 있거나 음식물 찌꺼기가 붙어 있는 채로 두면 서서히 부식이 시작됩니다. 붉은 기운이 도는 녹 같은 게 보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부식의 증거입니다. 부식된 스테인리스에서는 니켈과 크롬이 조금씩 용출됩니다. 이 중금속들이 우리 몸에 축적되면 여러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니켈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고 장기간 노출되면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째, 절대로 내솥에서 직접 쌀을 씻지 마세요. 별도의 용기에 쌀을 씻은 후 깨끗이 헹군 다음 그때 내솥에 담으시면 됩니다.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작은 실천입니다. 둘째, 내솥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최소 6개월에 한 번은 내솥 표면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코팅이 벗겨진 흔적이 보이거나 긁힌 자국이 많다면 교체 시기입니다. 셋째, 1년 이상 사용한 내솥은 반드시 점검하세요. 특히 붉은색 녹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즉시 교체하셔야 합니다. 아깝다는 생각에 계속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병원비가 내솥값보다 훨씬 비쌉니다. 넷째, 사용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씻고 완전히 건조시키세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부식이 빨리 진행됩니다. 씻은 후에는 뚜껑을 열어두고 자연 건조시키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전기밥솥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방의 위험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주방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위험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주방을 완전히 다시 보게 될 충격적인 사실들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위험 요소는 바로 가스레인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스레인지가 위험하다는 걸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불을 켜서 요리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최근 가스레인지 사용 금지 법안을 추진한 사실 알고 계신가요?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환경과 안전 기준이 엄격한 곳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가스레인지를 금지하려 했을까요? 미국 화학회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켜고 어떤 물질이 나오는지 측정해 봤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등 유해 물질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검출된 겁니다. 가스레인지의 불꽃 온도는 800도에서 1300도에 달합니다. 이 높은 온도에서 공기 중에 산소와 질소가 반응하면서 이산화질소가 만들어집니다. 이산화질소는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물질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좁은 주방에서 환기도 제대로 안 하고 요리하시는 건 사실상 자동차 배기가스를 직접 들이마시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신가요? 더 심각한 건 일산화탄소입니다. 가스가 완전 연소하려면 충분한 산소가 필요한데 순간적으로 산소 공급이 부족한 순간이 생깁니다. 그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죠. 일산화탄소는 연탄가스 중독 사고의 주범입니다. 주방이 환기가 잘 되기 때문에 중독될 정도는 아니지만 매일 조금씩 흡입하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급식 종사자들의 폐를 검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10명 중 3명이 폐 이상 소견을 보였습니다. 매일 가스레인지 앞에서 장시간 요리하는 분들의 폐가 손상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스레인지를 당장 버리고 전기레인지로 바꾸라는 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세요. 요리할 때는 반드시 환기를 하세요. 그런데 창문 하나만 살짝 여는 건 소용없습니다. 공기 흐름이 생겨야 제대로 환기가 됩니다. 최소한 2곳 이상을 열어서 공기가 순환되도록 만드세요. 환풍기나 레인지 후드를 반드시 켜세요. 하지만 환풍기를 켠다고 해서 모든 유해 물질이 다 빨려 나가는 건 아닙니다. 일부는 어쩔 수 없이 들이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환기가 더욱 중요합니다. 만약 새로 주방을 꾸미시거나 교체할 계획이 있다면 전기레인지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 방식 모두 가스레인지보다는 안전합니다. 전기레인지에 대해서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자파를 걱정하시는데 가스레인지의 유해 물질이 전자파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전자파는 거리를 조금만 두면 세기가 급격히 약해지고 화력을 조절하면 전자파도 줄어듭니다. 세 번째 위험 요소는 나무 주방용품입니다. 나무 젓가락, 나무 도마, 나무 주걱 등 자연 소재라서 안전할 것 같죠? 하지만 여기에도 큰 함정이 있습니다. 나무 제품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세척 과정에서 생깁니다. 나무는 틈이 많아서 세제가 스며들기 쉽습니다. 아무리 깨끗이 헹궈도 나무 속에 세제 성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실험을 해보면 깜짝 놀랄 결과가 나옵니다. 깨끗이 씻었다고 생각한 나무젓가락을 뜨거운 물에 담그면 거품이 나옵니다. 세제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는 증거죠. 뜨거운 음식을 집을 때마다 그 세제 성분이 조금씩 음식으로 옮겨갑니다. 주방 세제가 먹어도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그건 완전히 헹궈냈을 때 얘기입니다. 세제를 직접 먹으라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 더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나무는 수분을 머금기 쉽고 제대로 건조되지 않으면 곰팡이가 핍니다. 얼마 전 나무젓가락에 곰팡이 독소 때문에 가족이 사망했다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나무에 피는 곰팡이 중 일부는 아플라톡신이라는 강력한 독소를 만듭니다. 이 독소는 간을 손상시키고 장기간 노출되면 간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나무 주방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 주방세제 대신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사용해서 세척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흐르는 물에 충분히 헹구세요.
헹구는 시간이 일반 식기보다 2배는 길어야 합니다. 사용 후에는 완전히 건조시키세요. 햇빛이 드는 곳에 말리면 가장 좋습니다. 자외선이 살균 효과도 있고 건조도 빠르게 됩니다.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나무 제품은 소모품입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용했다면 과감히 버리고 새 제품으로 교체하세요. 아깝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나무 도마는 특히 조심하세요. 집성목 도마라고 해서 나무 조각들을 접착제로 붙여 만든 제품이 많습니다. 사용하다 보면 접착제 성분이 조금씩 떨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통나무로 만든 도마를 사용하시고 그것도 정기적으로 교체하세요. 네 번째로 말씀드릴 위험 요소는 종이 오일입니다. 요즘 정말 많이 사용하시죠? 프라이팬에 깔고 요리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편리하긴 하지만 이게 엄청난 문제를 일으킵니다. 종이 오일의 정식 명칭은 실리콘 코팅 유산지입니다. 종이에 실리콘 플라스틱을 코팅한 제품이죠. 160도 이상의 온도에서 이 코팅이 분해되기 시작한다는 연구 결과가 2016년에 이미 발표됐습니다. 프라이팬 표면 온도가 몇 도인지 아시나요? 200도를 훌쩍 넘어갑니다. 종이 오일 제품에 내열 온도 220도라고 적혀 있는 걸 보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220도가 넘어야 본격적으로 분해된다는 뜻이지 그 아래 온도에서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160도만 넘어도 실리콘 플라스틱이 음식으로 옮겨갑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매일 고기 구우실 때, 생선 구우실 때 종이 오일 사용하셨다면 상당량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신 겁니다. 에어프라이어 사용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에어프라이어에 종이 오일을 깔고 사용하시는데 온도를 160도 이상으로 설정하시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종이 오일 사용을 최대한 줄이세요. 굽는 요리를 하실 때는 종이 오일 없이 하시거나 사용하시더라도 150도 이하의 낮은 온도로 오래 조리하는 방식으로 바꾸세요. 베이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시피에 종이 오일을 깔라고 나와 있어도 가능하면 사용하지 마세요. 정 필요하다면 실리콘 매트를 사용하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하지만 실리콘 매트도 높은 온도에서 반복 사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교체하셔야 합니다. 5번째 위험 요소는 플라스틱 용기입니다. 배달 음식 시켜 드시면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오죠? 요즘은 대부분 PP, 즉 폴리프로필렌 재질입니다.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하다고 표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된다는 건 환경 호르몬이나 유해 물질이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미세 플라스틱은 다른 문제입니다. 열을 가하면 플라스틱 조직이 약해지면서 미세한 입자들이 떨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데운 용기를 재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깨끗이 씻어서 다른 음식 담아 보관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하면 미세 플라스틱 노출량이 계속 증가합니다. 배달 용기는 일회용입니다. 한번 사용하고 바로 버리도록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재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아깝다는 생각 버리시고 사용 후에는 깨끗이 씻어서 분리수거하세요. 즉석밥 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된다고 해서 계속 재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밥 먹고 나서 그 용기에 다른 음식 담아서 또 데우시는 분들 계신데 절대 하지 마세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유리나 도자기 용기에 옮겨 담아서 데우는 겁니다. 조금 번거롭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이 정도 수고는 기꺼이 하셔야 합니다. 6번째는 방향제와 양초입니다. 화장실이나 거실에 방향제 놓아두시는 분들 많으시죠? 좋은 향이 나니까 기분도 좋아지고요. 하지만 이게 여러분의 뇌를 조용히 공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올해 발표된 연구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생활화학 제품 사용 빈도와 인지기능 저하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는데 8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명확한 연관성을 보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방향제였습니다. 방향제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방향제에는 살생물질, 즉 보존제 성분이 들어갑니다. 이 성분이 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농촌 지역에서 살충제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의 인지기능이 떨어진다는 연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방향제의 보존제도 비슷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초를 태우면 미세먼지가 발생합니다. 연소 과정에서 산소가 부족한 순간에는 일산화탄소도 조금씩 나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양초를 오래 켜두시면 안 됩니다. 방향제와 양초를 완전히 사용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과도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환기를 자주 하세요. 하루에 한두 번은 창문을 활짝 열어 공기를 완전히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7번째는 모기약입니다. 여름철의 필수품이죠. 하지만 모기약 성분도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알레트린이라는 성분이 문제인데 과도하게 노출되면 인지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모기약을 사용하시되 똑똑하게 사용하세요. 자기 전에 방문을 닫고 모기약을 틀어 놓으세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면 모기가 죽습니다. 그 다음에 숨을 참고 들어가서 창문을 활짝 여세요. 10분 정도 환기시킨 후에 주무시면 됩니다. 방충망만 잘 설치되어 있으면 모기가 들어올 일이 없습니다. 모기약을 틀어놓고 그 안에서 밤새 주무시는 건 정말 좋지 않습니다. 8번째는 염색과 파마입니다. 머리 염색 자주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해외 연구에서 염색을 자주 한 사람일수록 특정 암 발생률이 높다는 결과가 나와서 논란이 됐습니다.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난 건 아닙니다. 염색만의 문제인지 다른 요인들도 작용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염색약과 파마약에 포름알데히드 같은 화학 물질이 들어있는 건 사실입니다. 두피에 직접 닿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염색하실 때 두피에서 최소 1cm 정도는 떨어뜨려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하세요. 미용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루 종일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면 폐에도 좋지 않고 장기적으로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환기를 철저히 하세요. 9번째는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을까요? 연구마다 결과가 다르지만 상당한 양을 섭취하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신용카드 한 장 정도, 칫솔 하나 정도 등 다양한 표현이 있지만 정확한 수치는 알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미세 플라스틱의 출처입니다. 가장 많이 노출되는 경로가 바로 생수입니다. 페트병 생수를 드시는 분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페트병은 제조 과정에서 고온 고압을 받습니다. 이때 플라스틱 조직에 미세한 균열이 생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준이지만 물을 담으면 그 균열 부위에서 플라스틱 입자가 조금씩 떨어져 나옵니다. 더 큰 문제는 보관입니다. 페트병을 햇빛에 노출시키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플라스틱 분해가 가속화됩니다. 동시에 포름알데히드 같은 유해 물질도 발생합니다. 얼마 전 국내 연구에서 이 사실이 확인되어 환경부가 지침을 내렸습니다. 편의점에서 페트병을 밖에 쌓아놓고 파는 걸 금지했습니다. 반드시 그늘지고 시원한 곳에 보관하라고 했습니다. 페트병 생수 대신 정수기 물을 드세요. 정수기 필터도 플라스틱이지만 폴리아미드 계열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 훨씬 견고합니다. 정수기 수압 정도로는 미세 플라스틱이 대량으로 떨어져 나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필터를 거치면서 물에 있던 미세 플라스틱도 상당 부분 걸러집니다. 수돗물은 어떨까요?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 자체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깨끗합니다. 우리나라 수돗물 기준이 미국보다도 엄격합니다. 문제는 상수도관입니다. 오래된 관이나 건물 내부 배관이 노후화되면 물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무료로 수질 검사를 해줍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검사원이 집으로 방문해서 수돗물 수질을 검사해 줍니다.
검사 결과가 양호하다면 수돗물을 정수기로 한 번 더 거르거나 끓여서 드시면 됩니다. 끓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미네랄 성분이 있는 물에서는 끓이면 미세 플라스틱이 미네랄과 응집해서 가라앉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물은 미네랄이 적어서 이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번째는 생선과 수산물입니다. 바다가 플라스틱으로 오염되면서 물고기들도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습니다. 특히 작은 플랑크톤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그걸 작은 물고기가 먹고 다시 큰 물고기가 먹는 먹이사슬을 통해 농축됩니다. 미세 플라스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바다에 떠다니면서 중금속을 흡착합니다. 물고기가 미세 플라스틱을 먹으면 그 안에 중금속까지 함께 섭취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생선을 먹으면 미세 플라스틱과 중금속을 함께 먹는 겁니다. 그렇다고 생선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습니다. 생선은 좋은 단백질과 오메가3의 공급원이니까요. 대신 이렇게 하세요. 생선을 먹을 때는 회로 먹지 말고 익혀 드세요. 끓이거나 구우면 일부 미세 플라스틱이 빠져나갑니다. 국물은 가능한 적게 드시고 생선 살코기 위주로 드세요. 멸치 같은 작은 생선은 내장까지 통째로 먹게 되는데 미세 플라스틱이 주로 내장에 축적됩니다. 멸치를 많이 드시는 것도 조심하세요. 먹더라도 육수를 내고 건져내서 드시지 마세요. 큰 생선보다는 중간 크기 생선이 상대적으로 낫습니다. 너무 큰 물고기는 먹이사슬 상위에 있어서 생체 농축이 심합니다. 11번째는 빨래입니다. 의외죠? 빨래가 왜 위험하냐고요? 우리가 입는 옷의 대부분은 합성 섬유입니다. 합성 섬유는 플라스틱입니다. 세탁할 때마다 미세한 섬유 조각들이 떨어져 나옵니다. 이게 하수구로 흘러가서 결국 바다로 갑니다. 환경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한테 돌아옵니다. 물고기가 먹고 우리가 그 물고기를 먹으니까요.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나옵니다. 40도 이상의 따뜻한 물로 빨래하시면 미세 섬유가 더 많이 떨어집니다. 찬물이나 미지근한 물로 세탁하세요. 세탁 횟수를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옷을 한두 번 입었다고 바로 세탁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모아서 한꺼번에 하세요. 세탁기를 70% 이상 채워서 돌리는 게 효율적입니다. 12번째는 화장품입니다. 일부 화장품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직접 들어 있습니다. 각질 제거제나 스크럽 제품에 들어있는 작은 알갱이들, 그게 플라스틱 비즈입니다. 성분표를 보실 때 폴리로 시작하는 이름이 있으면 플라스틱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제품을 사용하고 씻어내면 미세 플라스틱이 하수구로 그대로 흘러갑니다. 결국 환경을 오염시키고 다시 우리한테 돌아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향수도 조심하세요. 향수를 온몸에 뿌리는 분들 계신데 좋지 않습니다. 향료 성분 중 일부는 산화되면서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소량만 사용하시고 들이마실 정도로 과하게 뿌리지 마세요. 13번째는 프라이팬입니다. 코팅 프라이팬 많이 사용하시죠? 테프론 코팅, 세라믹 코팅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문제는 이 코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용하다 보면 코팅이 벗겨집니다. 금속 수저나 뒤집개로 긁으면 더 빨리 벗겨지죠. 코팅이 벗겨지면 그 조각들이 음식에 섞여 들어갑니다. 테프론 코팅의 주성분은 PTFE라는 플라스틱입니다. 고온에서 분해되면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코팅 프라이팬은 절대 빈 채로 가열하지 마세요. 반드시 기름이나 음식을 넣은 상태에서 가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강불 사용을 피하세요. 중불이나 약불로 조리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코팅이 조금이라도 벗겨진 게 보이면 미련 없이 교체하세요. 스테인리스 프라이팬이나 무쇠 프라이팬도 좋은 선택입니다. 음식이 눌러붙어서 불편하긴 하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그 정도 불편함은 감수할 만합니다. 14번째는 랩입니다. 음식 보관할 때 랩 많이 사용하시죠? 랩도 플라스틱입니다. 특히 뜨거운 음식에 랩을 씌우면
플라스틱 성분이 음식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음식은 반드시 식힌 후에 랩을 씌우세요. 전자레인지에 돌릴 때도 랩이 음식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가능하면 전자레인지용 덮개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장기 보관할 때는 랩보다 밀폐 용기를 사용하세요. 유리 용기가 가장 안전하고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시더라도 식품용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압도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한꺼번에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첫째, 전기밥솥 내솥에서 쌀 씻지 않기. 이건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요리할 때 환기하기. 창문 2개 이상 열고 환풍기 켜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셋째, 나무 주방용품 정기적으로 교체하기. 3개월에서 6개월마다 새 제품으로 바꾸세요. 넷째, 종이 오일 사용 줄이기. 꼭 필요할 때만 낮은 온도에서 사용하세요. 다섯째, 플라스틱 용기 재사용하지 않기. 일회용은 일회용입니다. 여섯째, 방향제와 양초 사용 줄이고 환기 자주 하기. 일곱째, 페트병 생수 대신 정수기물 마시기. 여덟째, 생선은 익혀서 살코기 위주로 먹기. 아홉째, 빨래는 찬물에 세탁 횟수 줄이기. 열째, 코팅 프라이팬 상태 확인하고 손상되면 교체하기. 이 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가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조금씩이라도 더 안전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건강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도 그런 선택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선택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부모님, 형제 자매들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공유한 이 정보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실천 다짐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내솥에서 쌀 안 씻겠습니다. 환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작은 다짐 하나가 여러분의 실천을 돕고 다른 분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실버건강연구소였습니다. 건강하세요.